안녕하세요. 주권연구소 이형구 연구원입니다. 이번 주 아침 햇살 주제는 북한이 전원회의에서 밝힌 새로운 농촌 강령에 대해입니다. 북한이 지난 12월에 한 전원회의에서 우리식 사회주의 농촌 발전의 위대한 새 시대를 열어나가자 라는 제목으로 새로운 농촌 강령을 발표했습니다. 북한의 농촌 노선은 김일성 주석이 1964년에 발표한 우리나라 사회주의 농촌 문제에 관한 태제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 농촌 강령을 발표하면서 북한이 이 새 농촌 강령을 사회주의 농촌 태제의 심화 발전이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새 농촌 강령이 한두 해 하는 계획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정도의 위상을 갖고 있는 상당히 무게감 있는 강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새 농촌 강령이 다른 나라의 농촌 정책과 상당히 다른 면이 있어서 주목됩니다. 그래서 이번 아침 햇살에서는 새 농촌 강령의 내용이 어떻고 다른 나라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중점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북한은 새 농촌 강령에서 농촌을 진흥시키겠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을 발전시키겠다면서 보고 계신 이 세 가지를 목표로 제시를 했습니다. 농민의 수준을 높이겠다, 농업 생산력을 발전시키겠다, 농촌 환경을 개변시키겠다 이런 건데, 다시 말하면 농촌을 그냥 발전시키겠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다른 나라랑 다르고 독특한 정책입니다. 아니, 농촌 계획이니까 농촌을 발전시키겠다고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살펴보면 이게 당연한 것만은 아니다 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작년 말에 CPTPP 읽기도 어려운데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일본, 호주, 캐나다 이렇게 해가지고 11개 나라가 참여하는 FTA입니다. 한국이 여기에 가입하겠다고 작년 말에 밝혔어요. 근데 이 CPTPP에 가입하면은 농산물 개방률이 96%라고 합니다. 이 정도면 완전 개방하는 거예요, 사실상 농업에서.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국 농업이 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농민단체 및 진보단체들은 CPTPP 가입 추진 결정에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전농에서는 이미 농촌이 초토화됐는데 마지막까지 농업을 개방한다 라면서 정부를 규탄했고, 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장은 이건 농업 말살 정책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식량 주권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건데 농업 말살 정책이 도를 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같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정부가 농업을 부흥시키는 게 아니라 말살시키려 한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왜 농업 말살 정책을 펴냐 하면 이런 거예요. 첫 번째 논리는 비교 우위를 따져보면 미국이나 이런 데서 농사를 대량으로 짓고 동남아 이런 데서 싼 노동력으로 농사를 짓는데 한국 농업이 경쟁력이 없다, 돈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가 유리하냐? 우리는 반도체를 팔아서 번 돈으로 농산물을 싸게 사 먹는 게 이익이다 라는 겁니다. 다음으로 농업을 말살시키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농업을 소멸시키면 농민들이 직장을 잃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공장에 취직하거나 이렇게 노동자가 되겠죠. 그러면은 저임금 체제를 구축해서 자본가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설명을 하면은 원래 한국은 농경국가였습니다. 그러다가 해방 후에 산업화를 시작을 했죠. 근데 이 산업화를 하려고 하는데 보십시오. 농업이 만약에 잘 되고 농민들이 소득이 좋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굳이 정든 고향과 가족을 떠나서 도시로 나와서 공장에 취업하는 사람이 없겠죠. 그러니까 산업화를 하는데 노동자를 확보하기 위해서 농업을 말살시키는 정책을 편 측면이 있는 거예요. 농업 말살 정책이 한두 해 문재인 정부 들어서 했다는 게 아니라 상당히 옛날부터 뿌리 깊게 이어져 온 정책입니다. 그리고 최근으로 보면은 1990년대 말 IMF 사태가 있었죠. 이 사태 이후에 한국 사회는 어떻게 됐냐면 저임금 체제가 됐습니다. 저임금 체제가 뭡니까? 쉽게 말해서 정규직이 비정규직이 되고 비정규직이 알바로 정락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본가 입장에서는 노동자를 싼 값에 고용해서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겠죠. 이걸 가지고 자본가들은 노동시장 유연하다라고 해가지고 마치 좋은 것처럼 포장을 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저임금 체제를 구축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하겠습니까? 사람들이 내가 정규직은 바라지도 않는다. 비정규직이라도 일을 하겠다. 알바라도 감지덕지하다. 라는 사람이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노동자의 수가 많아야 됩니다. 윤석열 후보가 말했죠. 아니, 최저임금 받지 않고도 일하겠다는 사람 많다더라. 주에 120시간씩도 일하게 해줘야 된다. 그렇게 사람들이 하길 바란다. 이렇게 만들어야 저임금 체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노동자의 수가 많아져야 되는데 노동자의 수를 어떻게 늘립니까? 농업을 말살해서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료에 보시는 것처럼 실제 농민의 수도 급감을 하고 있고요. 농가 중에서도 이미 40%가 겸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겸업하는 사람 중에 대다수가 이미 겸업 수입이 농업 수입보다 많습니다. 이 정도면 농사가 본업이 아니라 사실상 부업으로 된 거죠. 심지어 겸업을 하고 있는 농가 중에 36%는 겸업 수입이 전체 수입의 90% 이상이라고 그래요. 농사로 짓는 돈은 10%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정도면 농민이 이미 예비 도시 노동자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한국은 농업 부흥 정책이 아니라 농업 말살 정책을 펴고 있다는 거고요. 다음은 북한이 농촌을 개변시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농촌을 개발하자는 정책도 나라마다 좀 다릅니다. 한국은 농촌을 개발하겠다고 하면은 어떤 의미냐? 농업이 흥해가지고 마을이 발전시키겠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농촌에 기업을 유치하거나 관광단지를 개발해서 관광객을 유치하거나 이런 정책입니다. 그래서 시골에 가면은 식당이나 펜션, 카페, 모텔 이런 거가 많습니다. 그것도 아니면 농촌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뭘 하냐?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키려는 전략, 투기를 유도하는 농촌 개발 전략을 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아파트나 이런 걸 짓는다거나 도로를 연결한다든가 KTX, 신공항 건설 이런 걸 하는 거죠. 근데 이런 거는 농촌을 농촌으로서 발전시키는 게 아니죠. 농업이랑 관련 없는 거지 않습니까? 농사를 짓는 마을이라는 농촌을 발전시키는 건 아닌 거예요. 근데 이런 정책을 펴다 보면은 어떤 부작용이 생기냐면은 사람들의 탐욕을 부추깁니다. 왜냐? 농민이 농사에 자부심을 갖고 내가 농사를 잘 지어가지고 식량 조건을 책임져야겠다라거나 농사를 잘 지으면 부자가 될 수 있다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농사는 논외고 돈을 벌려면 이 지역에 부동산 개발이 돼야 되는데 라면서 땅값을 어떻게 하면 올릴까? 옆 동네에 뭐가 유치된다는데 우리 동네로 끌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거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이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탐욕스러워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시골 민심이 좋다. 시골 사람들이 순박하고 정이 있다 해가지고 부럽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시골 민심이 흉흉한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기사를 몇 개 가져왔는데 위에 거는 시골 마을에서 태양광 사업을 하라고 정부 지원금을 주면은 이장에게 분배권이 있기 때문에 이장과 주민들 사이에 분쟁이 막 생긴다는 거예요. 또 밑에 거 기사는 뭐냐면은 마을 주민들이 귀촌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한테 돈을 내라고 한다는 거예요. 발전기금이라고 해가지고 뭐 크게는 1,000만 원까지 달라고 한다고도 하고 심지어는 물세나 길세를 받기도 한답니다. 장례를 치르려고 이동하는데 길 막고 통행료를 받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돈 몇 푼 벌자고 분쟁이 일어나는 일이 허다합니다. 그러니까 기사 같은 걸 찾아보면은 드물지가 않아요, 이런 일들이. 다음으로 한국은 농촌을 발전시키는 게 아니라 도시에 집중시키는 정책이 편중되어 있습니다. 시골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하면은 어떤 방향이 있냐? 시골에 좋은 병원을 건설을 하고 학교를 번듯하게 세우고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수익이 안 나지만 정부 보조금으로 수익을 메꿔줄 테니까 시골에도 좋은 병원 해라. 이런 정책을 펼 수도 있는데 한국에서 정책을 펴는 거는 그런 게 아닙니다. 보성에 KTX가 생겨서 서울과 부산을 쉽고 빠르게 오갈 수 있다라는 선전물인데요. 이런 식인 거예요. 이건 뭐예요? 보성 지역 주민분들 죄송하지만 이 선전물을 가지고만 비교를 해보자면은 이 선전물은 보성을 살기 쉽게 개발하겠다라는 게 아니에요. 서울에 가기 쉬워졌으니까 보성이 살기 좋아졌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뭐예요? 서울로 가라는 거예요. 좋은 병원을 보성에 짓는 게 아니라 서울에 있는 좋은 병원을
쉽게 갈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거죠. 기사를 가져온 거는 최근 사례를 가져오느냐고 SRT인데 KTX나 SRT나 이런 걸 만들면은 보성도 서울에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보성에 인구가 유입되고 보성에 학원도 생기고 병원도 생기고 하는 게 아니라 보성에 있는 사람이 서울로 가니까 서울에 있는 병원, 서울에 있는 학원이 더욱 잘 된다는 거예요. 이러면 오히려 지역에 있는 병원, 지역에 있는 학원은 망하겠죠. 이거는 지방 발전 정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도시로 집중시키는 정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이야기를 종합하면은 한국은 농업을 사면시키고 관광이나 부동산 개발로 농촌을 개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농촌을 발전시키기보다는 서울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는 정책을 펴니다. 반면 북한은 농업을 발전시키겠다는 거고 전국 각지의 농촌 마을을 발전시키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농촌 본연의 성격을 살리는 방향의 정책인 거죠. 그래서 한국과 북한이 농촌을 개발한다는 의미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자, 다음으로 북한의 새 농촌 강령은 국토 균형 발전 정책이라고 볼 수 있겠죠. 보시는 것처럼 북한의 주장은 전국의 모든 농촌 마을을 발전시키겠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발전시키겠냐? 북한이 기준으로 내세운 건 삼지연시입니다. 삼지연시는 작년에 완공된 백두산 기슭의 산간 마을입니다. 뉴스원은 삼지연시를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네모 반듯한 거리와 파스텔 톤의 삼각 지붕, 야외 정원으로 주목을 받았다. 박원호라는 건축관계 회사 대표는 삼지연시가 스위스 수도인 베른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베른은 역사적으로 내려오는 아름다운 건물들이 많아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록되어 있는 도시입니다. 작년 말에는 뉴스코리아라는 매체에서 해외 동포의 방북 기행문을 실었는데요. 이 기행문에서 뭐라고 쓰여있냐면은 야, 이 국경 끝에 있는 산골에 이렇게 잘 정돈된 도시가 있는 줄 몰랐다. 마치 유럽의 어느 휴양지 같다. 너무 아름답다. 할 수 있으면 여기서 눌러 살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잘 꾸려진 도시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이 기행문을 쓴 분이 삼지연시를 갔을 때는 삼지연시 개발이 끝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극찬을 한 거죠. 북한은 모든 농촌마을을 삼지연시 수준으로 만들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는 한국의 농촌은 어디가 있나요? 그 어느 농촌마을을 떠올리시더라도 다 보시는 것처럼 삼지연시 수준으로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사실 과거에 북한에서 주목받는 주요 건설 대상이라고 하면은 거의 다 이제 평양에 집중되어 있었던 경우가 많습니다. 보시는 건 2017년에 완공된 평양의 려명거리인데요. 외국 기자들이 이건 미국 맨하튼과 비슷하다, 리틀 두바이다 이런 식으로 찬사를 보냈다 그래요. 상당히 보기에도 화려해 보이죠. 근데 이랬는데 이번에 북한은 평양을 넘어서 농촌, 산간 지역까지 고도로 현대화 시키겠다라는 구상을 제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삼지연시라는 예시를 든 거죠. 삼지연시는 산간 지역 특성에 맞게 개발된 초현대적인 실물 도시를 사례로 제시를 하면서 이걸 전국화하겠다라고 한 겁니다. 이런 정책이 전국 규모의 국토 균형 발전 전략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게 특색이 있는 게 뭐냐면 다른 나라에는 이런 정책이 없어요. 보통 국토 균형 발전 정책이라고 하면은 뭡니까? 이미 있는 지방 거점 도시들을 발전시키거나 아니면 신도시를 개발하는 시기예요. 예를 들면 서울을 나누겠다고 해가지고 행전수도 이전 정책을 폈죠. 그 결과가 뭡니까? 세종시라는 도시를 건설한 거예요. 신도시가 생긴 거죠. 그러면 새로운 도시가 생기는 거고 기존의 농촌, 시골이 바뀌는 건 아니죠. 오히려 농촌에 있는 사람들이 이 새로운 도시로 이주할 가능성이 높겠죠. 시골에 가면은 사람들이 떠나면서 버리고 간 폐허 같은 땅이라든가 집 이런 게 많아요. 그리고 인구가 줄어들면서 마을이 없어질 위기에 있거나 실제 없어진 마을도 많습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별로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정책을 펴면서 사활적으로 나서고 있어요. 대표적인 예시로 거의 모든 지자체에서 출산 장려금을 줍니다. 2천만 원 주면은 출산이 장려가 됩니까? 그리고 어느 곳에서는 학생이 전학을 오면은 집을 주겠다 하는 마을도 있어요. 이거 말고도 일자리를 준다거나 밭을 준다거나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면 지방을 발전시킨다고 해가지고 서울의 이제 주요 대학들이 학교의 입학 정원을 지역별로 나눠서 뽑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걸 한다고 해서 근본 해결책이 될 수는 없죠. 이런 상황이 외국도 사실 비슷해요. 이탈리아에서도 이사를 해오면은 4천만 원을 주겠다라거나 집을 1유로에 준다거나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위스의 어느 마을도 이사를 오면은 성인 한 명당 3천만 원, 4인 가족 기준 최대 7,780만 원을 주겠다 이렇게도 하고, 이거는 미국이거든요. 미국의 오클라호마 주의 털사라는 도시가 있는데, 여기 털사라는 도시에서는 이사를 하면 1천만 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미국 말고 중국 같은 데도 대부분은 상해 같은 동부, 남부 해안가 도시가 발전을 했어요. 그리고 내륙 지역은 낙후한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내륙을 개발한다면서 뭐 서부 대개발 뭐 이런 거를 추진을 했는데, 이것도 내륙의 거점 도시, 주요 도시를 발전시키겠다는 거지 모든 시골을 다 개발하겠다라는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를 봐도 모든 시골을 다 개발한다라는 정책은 없습니다. 근데 이번에 북한이 국토균형개발 정책을 내면서 지방에 있는 지방 거점 도시를 건설하는 방식을 제시한 게 아니라 전국의 모든 농촌 마을을 변모시키겠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이건 다른 나라에서 사례를 찾기 어려운 정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주목됩니다. 다음으로 북한은 농촌강령에서 국민 복리를 강조하는 듯 합니다. 인용된 걸 보시면 새 농촌강령에서도 사회주의 전면적 부흥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북한이 최근 들어서 더욱 사회주의 전면적 부흥, 전면적 발전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8차 당대회 때부터 본격적으로 쓰이기 시작했는데요. 여기서 사회주의의 전면적 부흥이란 북한의 모든 부분, 모든 단위, 모든 지역이 빠짐없이 발전하는 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한 말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모든 부분, 모든 단위, 모든 지역이 발전하는 게 사회주의의 전면적 발전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런 이야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모든 면에서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차이를 하늘과 땅처럼 만들어야 된다. 이 표현대로라고 하면은 북한은 모든 산업과 모든 지역, 모든 계층을 고르게 발전시켜서 고르게 세계 최고 수준으로 만들겠다라는 높은 포부를 내세우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북한이 말하는 발전, 그러니까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차이를 하늘과 땅 차이로 벌리겠는데 어떤 기준으로 벌리느냐라는 거예요. 그걸 북한은 국민 복리에서 찾은 것 같다라는 겁니다. 새 농촌 강령에서나 당대회 같은 걸 보면 당대회가 제시한 목표를 관철해서 뭘 해야 된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까? 바로 국민 복리를 증진시키자는 걸 제시하고 있어요. 이것도 보면은 아니 어느 나라나 국민이 잘 사는 걸 목표로 삼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어느 나라나 그러지 않냐 라고 물을 수도 있지만 이것도 막상 따져보면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흔히 국가 목표로 GDP 성장률이나 무역액 이런 것들을 중시합니다. 국민의 뭐 행복도, 국민의 만족도 이런 걸로 비교합니까? 그렇지 않죠. 보통은 GDP로 비교합니다. 이런 기준으로 보면 한국은 매우 잘 사는 나라죠. 가져온 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한 올해 신년사입니다. 보면 엄청나지 않습니까? 한국은 선진국 가운데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에다가 무역도 잘 되고 국민소득은 이제 곧 4만 달러다 라고 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민생이랑 꼭 일치하는 건 아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를 보면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가 곧이라고 합니다. 1달러당 1,000원씩 잡아도 4천만 원이에요. 한 명당. 4인 가족 기준으로 1억 6천만 원입니다. 그러면 저희 집에 연봉 1억 6천만 원은 대체 어디 갔습니까? 여러분들은 4인 가족 기준으로 1억 6천만 원씩 버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민생은 어떻습니까? 원래도 경제가 어려웠는데 코로나까지 겹치면서 사람들이 죽으려고 합니다. IMF 사태 때보다도 지금이 더 힘들다고 그래요. 자영업자들은 줄줄이 폐업하죠. 그리고 실업자도 늘어나고 청년들은 취직이 안 돼가지고 취준생들은 코로나 사태 터지고 정말 괴로운 상태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부동산은 폭등해. 이러니까 이 생망이라고 하잖아요. 이번 생은 망했다라고 청년들이 자조합니다. 절망해요. 포기합니다.
그런데 국민들을 환장하게 만드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2021년에 청년층의 취업자가 2000년 이후 최고 상승폭을 기록했답니다. 그러면서 고무적이라 그래요. 아니, 청년들 지금 취업 안 돼서 정말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정부가 고무적이라고 자화자찬을 하면 됩니까? 2020년 청년 취업자보다 2021년 취업자가 훨씬 더 많을 수도 있긴 해요. 근데 그게 왜 그런 겁니까? 2020년에 워낙 안 좋았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게 고무적이라고 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게다가 통계적으로는 청년들이 취업을 많이 한 걸로 보일 수도 있는데 여기에 맹점이 뭐냐면 청년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봐야 되는 거예요. 청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뭡니까? 보시면은 정규직이 줄어들고 비정규직이 늘어나고 있다는 게 확연히 보이죠. 이 비정규직 중에 사람들이 요즘 가장 많이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배달 알바입니다. 배달 알바, 택배 알바. 이 사람들이 취직을 한 건가요? 이 사람들이 다 취직을 한 거면 배달업체들이 한국을 구한 거죠. 그런데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시면 취업 준비생도 늘어났어요. 구직 단념자도 늘어납니다. 통계상 청년층 인구는 해가 지날수록 줄어듭니다. 그래서 취업 준비생 숫자가 유지만 돼도 실제 청년 실업률이 올라간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취업 준비생은 2년 전에 비해서 9만 명이 늘어났습니다. 이러니까 GDP가 성장을 해가지고 세계 10위가 됐다고 해서 국민들이 그만큼 잘 사는 건 아니죠. 민생이랑 괴리가 됩니다. 이런 건 미국도 비슷합니다. 요즘 미국은 실업률이 낮아서 사실상 완전 고용 상태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미국 주가도 초강세입니다. 그렇게 보면 미국 경제는 역대급 호황같이 보이죠.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 서민들도 상당히 힘들어합니다. 이거는 고용률 그래프예요. 미국이 지금 실업률이 낮은데 실업률이라는 거는 구직 활동을 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합니다. 구직을 포기한 사람들은 제외되죠. 반면 고용률은 노동 가능 인구에서 취업자 수를 나눈 걸로 돼요. 그러니까 구직을 포기한 사람들도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고용률을 통계를 내니까 어떻게 되냐? 실업률은 워낙 낮아서 완전 고용 상태라고 했는데 고용률은 60%가 안 돼요. 일할 수 있는 사람 중에 40%는 일을 안 하거나 못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가 좋다고 할 수가 없죠. 민생이 어렵겠죠. 주식이 오른다고 하지만 주식으로 야, 나 부자 됐다. 이제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을 정도로 주식 수익이 난다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오히려 주변에 보면 투자 망했다는 사람이 많아요. 돈 버는 거는 결국에 자본가들입니다. 무역액이 높아도 그 돈이 서민한테 직결됩니까? 대부분 도점 자본의 이익으로 들어갑니다. 기업이 돈을 많이 벌어도 이 주식 배당금이 서민들, 개미들한테 돌아가는 것보다 일단 외국 자본한테 빠지게 되는 게 많아요. 삼성전자만 해도 외국인 주식 보유율이 50%가 넘습니다. 주식 배당금이 배당이 되면 50% 이상은 외국으로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국내로 분배가 되는 거예요. 한국이라든가 미국 같은 경우에서 이 경제적인 지표가 민생이랑 꼭 일치하는 건 아니다. 근데 북한은 이런 지표를 기준으로 나라를 발전시키겠다고 제시한 게 아니라 인민의 복리를 증진한다. 인민의 생활 조건과 환경 이런 걸 기준으로 삼겠다라고 표현을 하니까 독특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이걸 실제로 시행을 하면 어떤 모습이 펼쳐질지 주목을 해볼 법하다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짚어볼 건데요. 북한이 자립성 강화를 추구하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북한이 새 농촌 강령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라의 식량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자. 그런데 어떻게 해결합니까? 농업 생산을 증대시켜서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당연하게 보이시나요? 근데 이럴 수도 있죠. 지금 북한에서 코로나 때문에 국경을 닫았었는데 이제 국경을 열고 교역을 늘려서 식량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미국이랑 지금 적대 관계가 있으니까 대북 제재를 하고 있는데 이런 대외 환경을 개선해서 식량 문제를 해결하자라는 게 아니에요. 농업 생산을 증대시켜서 나라의 식량 문제를 해결하자라는 겁니다. 이걸 보면 북한은 자립성을 강화해서 식량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의미로 보인다는 겁니다. 북한은 1990년대 고난의 행군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절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북한이 야, 경제가 어려우니까 중국이랑 러시아 말을 잘 들어서 중국과 러시아의 도움을 받아야겠다.
이런 경제정책을 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중국한테 쌀을 받는다던가. 북한이 에너지난도 겪었죠. 그래서 러시아한테 잘 보여서 천연가스를 수입하면은 이 에너지난도 쉽게 해결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북한이 선택한 건 이런 방식이 아니었죠. 북한이 결정한 건 선군 정치였습니다. CNC 기술을 개발해서 공업을 발전시키고 공장을 자동화, 무인화시키고 대규모 목장인 세포 등판을 만들어서 축산 기지를 건설하고 감자 혁명을 일으켜서 식량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하고 이렇게 했어요. 중국이나 러시아한테 굴복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북한이 자립성을 중시한 게 하루 이틀 일도 아닙니다. 이거는 한 가지 일화인데 1945년에 일제로부터 독립을 이루기 직전이죠. 이때 소련 공산당의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그 간부죠. 간부인 즈다노프라는 사람이 김일성 주석에게 앞으로 독립을 이루면 건국을 하게 될 텐데 이때 어떤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냐라고 물었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김일성 주석이 이렇게 대답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될수록 자체의 힘으로 나라를 일떠 세우려고 한다. 힘들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장래를 위해서 좋다고 생각한다. 라고 대답했다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즈다노프가 얼마 전에 만난 동유럽 사람은 큰 나라니까 도와달라 라고 매달리던데 그거랑 참 대조적이다. 이런 반응을 보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게 북한의 전통처럼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이 새 농촌 강령에서도 식량 문제를 해결하는데 식량 문제는 자립경제의 중요 요소다라고 보고 자립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것 같습니다. 이게 시사점이 있는 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2019년에 일본한테 경제 공격을 당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화수소 뭐 이런 것들을 수입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국산화하겠다고 막 부랴부랴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다른 나라가 식량을 가지고 우리나라를 경제 공격하면은 우리나라가 버티기 참 힘들었을 겁니다. 식량은 하루아침에 자체적으로 생산되지 않죠. 농사를 짓는다고 해도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농지가 정해져 있잖아요. 논이 갑자기 만들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농사를 올해부터 많이 짓자 해가지고 많이 지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실 일본도 근데 과거에 중국한테 영토 분쟁을 걸었다가 중국이 히토리 안 판다라고 해가지고 백기를 든 적이 있습니다. 그거를 한국한테 반복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2019년 경제 공격이. 그러니까 이렇게 경제 주권이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 시대예요. 이런 시대다 보니까 북한이 자립성을 강화하려고 노력하는 게 인상적인 시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전체적으로 요약을 하면은 보통은 농촌을 발전시키자라고 하면은 그게 사실은 농업을 부흥시키고 농촌 마을을 발전시킨다는 의미로 쓰이기보다는 농업을 말살해서 산업화를 추진한다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농촌을 농사짓는 마을로서 발전시키는 게 아니라 일부 거점 도시를 선정해서 도시화를 한다. 이런 정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북한은 농업을 발전시키겠다고 하고 농촌 마을을 변모시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농업을 이야기를 하니까 농업 중시하는 게 옛날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러다 보니까 예스러운 느낌도 나고 하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다른 나라들은 아무 데도 이런 정책을 안 하는데 북한만 농업 발전, 농촌 변모 이런 것들을 추구를 하니까 어떻게 보면 최근에 들어서는 굉장히 새롭게 느껴지는 정책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북한의 새 농촌 강령이 북한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북한의 시도가 성공할지, 그리고 어떤 현실로 펼쳐질지 주목해서 지켜볼 만한 의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이번 아침 햇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